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9번째 주제에 왔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었던 주제이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일제강점기 때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1910년대 씨앗을 뿌린 결과물이 나오긴 했구나. 그래요. 이와 관련한 내용들 보겠습니다. 테마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이러다 다 죽어.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잘못하다가 다 죽겠대요.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왔었던 대사인데 누가 죽나? 자,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은요. 여기 지금 기계 같은 이 도구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막 투입하고 있습니다. 결과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 그림에 보니까 흑인 노예 같아요. 그리고 백인들이네요. 옆에는 종교를 앞세워서 이 아프리카 일대를 수탈하고 있구나. 이렇게 경제적인 수탈 그리고 뭐 종교를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의식 개조를 강요하기도 하겠죠. 이런 모습이 당시 서양권에서 비롯됐었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모습이에요.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수탈을 풍자한 그림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한 걸 볼까요? 지금 보니까 여러 지역들을 막 나눠 먹기 하면서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막 하면서 서로 식민지를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 국가들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서양 국가들이 식민지를 요거 내 거, 저거 내 거, 그래, 사이좋게 나눠 먹자. 그건 내 건데? 뭔 소리야? 내 거지. 너 안 되겠는데? 다툼이 시작되는 갈등과 다툼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당시 이 서구권의 국가들의 갈등은요, 식민지 쟁탈전뿐 아니라 민족 간의 갈등도 있었어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뭐 게르만족이냐 슬라브족이냐라는 이런 갈등들. 그러니까 식민지 쟁탈전이 점점 확대되더니 통제 불능의 수순까지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191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1910년대, 이 시기 때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됐었던 거죠.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자, 요게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1910년대 후반에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 많은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국제 질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당시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하냐? 자, 이제 각 민족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식민 지배를 당했었던 국가들, 이들이 자기 국가들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식민 지배한다고 막 괴롭히고 하면은 이 국가들의 운명은 다른 국가에게 넘기는 거, 다른 민족에 넘기는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논리는요, 결국 뭐냐면은 식민 지배 당했던 국가들의 일부들을 독립시키는, 그 국가들도 자기들 국가는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제안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속내를 한번 볼까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뭔 소리야? 식민지 쟁탈전으로 또 전쟁하다가 다 죽어. 물론 또 전쟁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뒤에 또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래, 식민지들을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국제 질서를 정리하자라는 게 일단은 당시에 이제 확산됐었던 원칙입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을 건데, 아무튼
이러한 모습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모습이 우리 민족에게 이게 뭡니까? 지금 어둠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빛을 따라가야죠. 가는 겁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빛이 꺼지지 않길 바라면서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이 보이는 시기예요. 그래, 우리 민족의 의사를 확실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독립하겠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우리는 일제 지배에서 벗어나겠다. 국제사회여 지지해달라. 이런 것들을 호소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식민 지배당한 지 10년 만에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고조된 시기와 관련한 내용. 그게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한번 보죠. 이 3.1운동은요, 좀 아까 본 것처럼 미국의 윌슨이 프랑스 파리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면서 이게 이제 기반이 깔리게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독립하도록 한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없는 걸로 하자, 독립시키자, 식민지 국가들을 독립시키자 라는 게 국제사회 대세처럼 막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뭐냐면요, 요것도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1차 세계대전 기간에 러시아라는 이 국가도 참전했었다가 러시아가 재정 파탄 상태로 막 접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각종 민중 봉기들이 나오고 반대 시위도 나오고 하다가 결국에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중간에 빠져요. 그 러시아는요, 결국 이런저런 민중의 불만과 혁명, 결국에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러시아 혁명이에요. 이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소련이라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이 레닌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러시아 역시 사회주의 국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새롭게 독립하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가 지원해줘야지. 이런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일단 이겁니다. 민족 자결주의. 자,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당시에 이제 출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우리도 접하는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 와, 진짜 우리 빨리 파견해야겠다. 우리의 의사를 알리고 당시 강대국들이 모이는 이 프랑스 파리의 회의에 우리 대표를 보내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들을 확보해야겠다. 국제사회 지지를 받아야겠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 신한청년단. 상하이, 중국 조계지였던 상하이는 국제정세의 소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겠죠. 이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 신한청년당으로 뭉칠 건데요.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어디? 프랑스 파리로요. 정말 프랑스 파리까지 가본 적 없는, 비행기표 구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렵게 가고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제 활약을 하겠죠. 의사를 전달하겠죠. 독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쿄 유학생들이요, 이러한 소식, 즉 민족 자결주의 원칙,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얘기를 듣고서 그래, 우리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우리 민족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28 독립선언서예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앞서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단체 살펴봤었어요. 이 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것을 발표하면서 그래, 우리 독립의 이런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은 이런 배경이 막 형성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우리가 일제지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하면서 막 활력이 막 돌고 있겠죠. 국내도 뭔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국내 정세는 1910년대 무단 통치로 인해서 불만이 점점 고조되던 시기였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민족성을 살펴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쭉 보면은 무력으로 응징하고 무력으로 침략하고 이런 대외 침략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지배당해야겠다. 이러진 않아요. 계속 뭔가 저항이 있어요. 끈질긴 저항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 민족에게 10년간 이렇게 때리는 무단 통치를 했으니 우리 민족 가만히 있을까? 아, 이제 일본의 말 고분고분 잘 듣고 충성해야겠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엄청난 불만이 점점점 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오는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바로 고종이 죽습니다. 고종이 갑작스럽게 서거요. 예. 고종이 나이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건강에 막 되게 심각한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도는 거야. 아니 고종이 이 황제께서 왜 돌아가셨대? 아니 뭐 나이도 있으신데 근데 일본이 죽였나? 뭐? 일본이 죽였다고? 아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썰이 퍼지는데 이런 썰은 한 단계 두 단계 가면은 카더라 죽였다가 되잖아요 보통. 그치?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어요. 진짜 일제가 고종을 죽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됐는데 확실한 거는 당시에 소문 카더라가 정말 광범위하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일제가 고종을 독살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막 여기까지 오르겠죠. 그죠? 고종의 최대 업적이 돌아가셔야 될 타이밍에 딱 돌아가셨어. 그래서 고종이 죽었다라는, 일본이 죽였다라는 이런 독살설이 점점 퍼져요. 그리고 고종이 죽으니까 장례식을 치르겠죠. 그 장례식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 이 분위기는요, 국내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국제사회 분위기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알리기 위한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도 발표했었어요. 국내에서 발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당시 국내는요, 일제의 무단 통치 시기니까 이거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다 끌려가고. 그래,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방 빵 터트려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해야 되지? 라는 거야. 고종의 장례식. 이 고종의 장례식 때 전국의 모든 시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고종을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서 우리가 선언을 하자 이거야. 뭐? 우리 민족의 의사는 독립이다요. 예, 이제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다.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 라는 걸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누가 하냐? 종교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게 돼요. 특히나 천도교 중심으로. 천도교는요, 기존의 동학이에요. 동학이 천도교로 계층된 거예요. 천도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불교계 인사들이 이제 일부 합류를 한 겁니다. 자, 이들을 우리가 민족대표 33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 이거 기미독립선언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선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만방에 고한다 라는 글을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고종의 인산일에 이거를 발표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들이 원래는 어디서 하려고 그랬냐? 사람들 모이는 광장에서 하려고 한 거야. 사람들 모이면은 이제 우리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국제사회에 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호응하겠죠. 이걸 하려고 했어. 거기가 어디냐? 탑골공원이에요. 탑골공원 지금도 있는 저희 종로 쪽에 있는 공원이에요. 여기에 광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약간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지. 근데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건들면 터진다. 10년 동안 쌓여있다가 여기서 울분을 토해내겠다. 불안한데? 뭐가? 일제 경찰과 충돌했을 때 우리가 막 같이 무력으로 이렇게 막 뒤엉켜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들의 목표는요,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의사. 근데 일본이 우리를 때리는 통치를 한다고 우리도 맞서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발표는 하되 일은 키우지 말자. 태화관이라는 음식점 같은 곳에서
모여서 발표를 하고 알리기만 해요. 그리고 자진 체포됩니다. 왜? 발표는 하되 일제 경찰과의 충돌을 막겠다라는 뭔가 좀 이거를 너무 키우면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이분들은요, 여기서 끝이야, 역할이. 그럼 3.1운동 어디 갔습니까? 자, 3.1운동은 이제부터예요. 3.1운동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발표는 했는데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왜 안 와? 뭐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태극기 뭐 몰래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안 해? 발표했대. 어디서? 음식점에서 했대. 아니, 그럼 우리끼리 하자. 탑골공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소문 듣고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3.1운동의 시작이에요.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시작해서 소문을 퍼져서 지방으로 서서히 확산돼 갑니다.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겠죠. 서울에서는 이런 거 하더라? 우리도 해야지. 지방 장터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비폭력 시위로 이어져요. 비폭력 시위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3.1운동이에요. 뭐야?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일제가 막 강경 진압합니다. 그래도 대한독립 만세. 비폭력이에요. 무기가 없어요. 근데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이 모습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 무력 저항 형태로 바뀌어요. 즉 폭력적 투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태극기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일제 경찰이 막 강경하게 진압하고 막 때리는 형벌하고 이러다가 도망 다니다가 허리춤에 봤더니 뭐야 이거? 막대기가 있어요. 또는 낫이 있어. 이러다 갖고 왔네? 갑자기 안 되겠는 거야. 우리도 저항해야겠다. 내 친구가 저렇게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일제와 맞서 싸우는 폭력적 저항으로 바뀌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농민들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많은 농토를 빼앗기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더 터졌다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1운동은 비폭력 노선으로 가다가 무력 저항 형태로 발전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요, 국내뿐 아니라 이제 국외로도 소식이 전해져요. 이런 엄청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지휘부는 없는데 소식은 점점점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화답하자. 해외 각지에서도 만세 시위로 동참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제는 어떻게 대항을 할 것인가? 무단통치죠. 무단통치 1910년대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하는 거예요. 헌병 경찰들을 앞세워서, 태형령을 앞세워서 강경 진압하는 겁니다. 많은 유혈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암리 학살 사건이에요. 제암리 학살 사건은요, 저기 수원, 화성 쪽인데요. 화성의 제암리 지역에 이 많은 이제 그 시위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제가 이 주민들을 교회 건물에다 가두고서 불질러서 이제 태워 죽인 사건이에요. 이거 뭐 기록의 증언에 따르면요, 저 멀리서도 시체 타는 냄새가 막 계속 진동을 했었대. 엄청나게 지금 탄압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가 순국했었던 시기도 3.1운동 때. 물론 이분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때 탄압받고 순국하기도 하죠.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서 있었던 최대 규모 시위입니다. 3.1운동이요. 자, 3.1운동은요, 진짜 전 국민이 동참했었던, 물론 일제지배 협조하는 이런 사람들 빼고는, 계층을 막론하고 다 동참했었던 이런 대규모 최대 시위입니다. 자, 영향을 한번 볼게요. 일제는 이 3.1운동을 겪으면서 아차 싶은 거야. 한국인들은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는구나. 강경하게 진압하고 통치하면은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얘네들의 사무라이 문화가 아니에요. 계속 저항을 하는 거지. 그치?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근대사에서. 우리는 강강약약이라고. 강자에 더 강하게 저항하는 이런 DNA가 좀 있어요. 그래, 일제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무력으로 통치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한국인들을 분열시키면 된다. 요게 우리의 약간 약점 같아. 강점은 저항 정신이 있는데 이 분열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이제 분열 이런 거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갈등 이런 게 너무 극단화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근간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일제가 아마 이런 유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통치로 바꾸는 거야. 친일파를 키워서 니들끼리 싸우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3.1운동의 결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요. 이건 이런 맥락이에요. 3.1운동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휘부가 있어야겠다. 3.1운동은 지휘하는 지휘부가 없잖아요. 민족대표 3.1 주군에 빠졌다며. 그리고 1910년대 단체들을 막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었죠. 씨앗들을 많이 뿌렸는데 이제 뭉쳐서 하나의 구심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한 주제로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거야.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요 다음에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외 각지 다른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요, 나라의 체제가 있긴 한데 거의 반식민지 상태. 우리는 완전 식민지 상태고요. 네, 중국은 여러 국가들에게 막 이 지역은 저 국가, 이 지역은 저 국가 식민지 막 이렇게 쟁탈전을 벌이는 지역이거든요. 우리도 독립해야 된다. 이 제국주의 국가를 무찔러야 된다라는 오사운동이라는 게 중국에 벌어질 건데 3.1운동 다음에 오사운동에 영감을 받은 거야, 애들이. 또는 뭐 인도의 운동에서도 인도의 국민들도 이런 운동을 하는데 영감을 받기도 할 겁니다. 3.1운동은 결국 이러한 결과들에 영향을 주었거든요. 자, 근데 정말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의 독립이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잘 알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3.1운동의 결과 독립하지 못해요. 왜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들이 있습니다. 패전국들이 있어요. 둘 다 식민지를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던 국가들이거든요. 승전국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식민지 독립시켜. 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지, 식민지도. 그럼 얘들 물어보겠죠. 너희들 식민지도 독립시킬 거니? 아니, 우리는 왜? 이겼는데? 이거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이때 독립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아, 정부가 있었으면, 이 회의에 정부 자격으로 참여했었으면, 그리고 외교적으로 우리가 우리 편을 잘 끌어들였으면 독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3.1운동의 결과. 하지만 이 아쉬움을 다시 새로운 결과물로 승화시켜야겠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3.1운동 직후 만드는 겁니다. 3.1운동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이미 앞에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정부가 하나 만들어졌었어요. 이상설이 주축이 됐었던 그런 정부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형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이후다라고 하면은 3.1운동 이후예요. 3.1운동이 벌어지면서 독립운동가들 생각을 한 거예요. 구심점 필요해. 정부가 있어야 돼. 연해주 지역의 대한국민의회라는 새로운 조직 정부를 만든 겁니다. 여기는 이상설이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상설 이분은요, 3.1운동 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요 이후에는 등장하진 않아요. 대한국민의회라는 연해주 지역의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정부 형태를 표방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일대에 앞서 신한청년당이 있었죠. 이 신한청년당을 주축으로 하여 여러 조직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통합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좀 이따 통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3.1운동 직후에 지금 3개가 만들어진 거야. 통합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3개인 거예요. 그럼 만든 다음에 소식들을 듣겠죠. 통합하자고 했는데 저쪽도 통합, 저쪽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얘기해서 어차피 우리 하나가 되는 게 목표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 결과적으로 요걸로 통합이 된 거예요. 상하이 지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요렇게 온 거예요. 임시정부로.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다시금 통합된 단체로 출범을 한 거예요. 상하이 지역에. 왜 상하이냐면요. 상하이는 조개지라 그랬잖아요. 외국인들 많은, 외국의 외교관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서구권과 접촉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 이들을 친구로 만들어야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 활동을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앞서 봤었던 민족 자결주의 원칙, 그게 우리에게 적용만 됐어도 아쉽지 않았을까요? 그래, 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만 했어도 그럼 우리는 독립국제사회 지지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상하이 지역이 일단 기반이 될 겁니다. 대통령으로 누굴 선출하냐? 적임자를 선출할 거야. 적임자는 뭐냐?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국제사회에서. 미주 지역에서 당시 나름 유명 인사였었던 이승만. 이승만은요, 이 사람은 선교사와 좀 친해져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학위를 받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나름 좀 국제 감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시킬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동희라는 사람을 취임하게 될 건데요. 이 이동희라는 사람은요, 무장투쟁을 강조했었던 이 독립군 활동을 지지했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약간 노선은 달라요. 외교를 중시하고 독립군 활동.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차치하고 일단 이승만이라는 외교를 중시 여기는 사람을 대통령 직책에 앉혔구나. 외교가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이죠. 대한제국과 무슨 차이죠? 대한제국은 황제국가죠. 제국. 대한민국은요. 민국이죠. 국민주권이에요. 국민주권이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표방한 조직은요.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요. 민주주의 많이 들어봤잖아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다. 주권자는 국민이다. 이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삼권분립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삼권분립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삼권분립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을 나눈다잖아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다 두는 거예요. 입법기관이 의회, 국회요.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를 두는 겁니다. 사법기관, 법원, 그리고 행정기관, 국무원 이런 기관들을 두면서 민주적인 이런 조직의 운영을 꾀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임시정부죠.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없어요. 상하이에 있죠. 그치? 이 조직은요, 정부 형태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독립운동을 위한 구심점의 단체로서 기능을 하겠죠. 그러면 국내와 뭔가 연락을 해야 돼요. 소식을 교통해야 돼. 정보를 알아야죠. 사람들도 모으려면은 정보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을 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락망 체제, 교통국과 연통제라는 기관이에요. 이런 기관을 둘 겁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은요, 자금, 정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국내의 소식 및 국외 각지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하고 명령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심점면은. 그리고요, 또 돈도 받아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뭔가에 각종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밥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거고요. 이륙양행이다라는 거는요, 중간에 거점 사업체예요. 일종의 위장 사업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봤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가게인데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가면은 뭐 딱 열리고서 뭐 독립운동 지휘하는 뭐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위장 사업체들이 있을 건데요. 만주에
이륙양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부산에도 백산성이라는 것도 있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 거점을 중심으로 소식들 전달하고 릴레이하는 어떤 거점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운영도 하는 겁니다. 나름 체계적으로 하려고 했었네요. 그리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돈을 어떻게 모을 거야? 돈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투자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일제 때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돈이 많은 조선인인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돈을 독립운동에 이렇게 좀 쓰고 싶은데 이거 대놓고는 못 쓰겠고 좀 소심해가지고 대놓고는 못 쓰겠고 쓰고는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독립운동하겠다고 돈 좀 투자하래. 근데 걔가 누군 줄 알고. 그렇잖아요. 보증서 같은 걸 써주는 거예요. 독립공채예요. 네.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라고 합니다. 우리 돈을 투자해주면 나중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을 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요거를 채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문서 같은 것들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자금을 확보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지역으로 보내겠죠. 자, 외교 활동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반부에 가장 중점을 들였었던 분야예요. 앞서 김규식이 파리강호의 대표로 가 있었죠. 신한청년당. 이 김규식을 외무총장에 임명할 거예요.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처럼 거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해서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각종 국가와 교류하는 이런 장을 마련한다. 프랑스 파리에 이런 기관을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 쪽에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관을 만들어요. 구미위원부라는 일종의 대사관 비슷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유력 인사들과 교류해서 친분을 쌓겠다.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게 당시 외교 활동의 일단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려야죠. 알려야 사람들도 그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더 헌신해야겠다. 더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신문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기도 할 겁니다. 이건 앞서 여러분 봤었던 독립협회의 기관지 독립신문과 이름이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각종 활동들을 정리하는 한일관계 사료집이라는 것을 편찬하게 될 겁니다. 사료 편찬서를 두어서 당시 우리의 활약 및 이전의 활동들을 정리하기도 할 거예요. 소식 및 활동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서 우리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활동이 무엇인지. 다른 민족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행사 양성을 위한 이런 노력도 하기도 했었다. 참고로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할 건데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3.1운동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통합도 됐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활동을 하려고 돈도 모으고 여러 가지 활동, 뭐 구미위원부터 두고 하는데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돼요. 불과 몇 년 후에요. 이게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돼서 파괴되었다. 이 조직이 와해되었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눈과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지고 소식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보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면 싸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갈등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활동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인물이 있습니다. 이승만입니다. 자, 이승만이 이전에 썼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글이에요. 우리의 독립을 지지해달라. 이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승만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국제사회가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제사회가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국제사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어느 정도는 위임을 해야 된다.
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우리의 권한을 국제사회에 넘긴다라는 거는 일본 지배에서 다른 나라로 바뀌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서라는 글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이 공론화되면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신채호라는 사람은요, 이분도 이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승만을 이렇게 비판했었어요. 일찍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요. 이승만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이게 외교라는 게 다 이런 거다.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확실한 거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노선에 대한 비판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좀 얘기를 해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갈등이 점점점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최한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입니다. 1920년대 초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했었던 논의가 뭐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창조파, 개조파의 갈등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노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했었던 회의가 주제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대로 좋은가 이거예요. 무슨 뭐 백분토론 같은 주제 같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대로 좋은가. 자, 패널들이 오셨어요. 첫 번째 패널은요. 대표 주장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체해야 됩니다. 창조파요. 강경 노선이에요. 아니, 왜 해체를 합니까?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된대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갔다. 설정을 잘못했다. 해체 후 다시 만들자가 창조파. 이건 일종의 급진개혁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조파는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는 있는데 없애면 안 된다요. 서서히 바꾸자. 온건개혁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들 말고 또 다른 패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유지파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 없다. 그렇지? 일종의 보수파겠죠.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독립운동 방향,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문제는 논의를 해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하루만 한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계속 논의를 했지만 서로 간의 의견이 잘 좁혀지지가 않아요. 결렬됩니다. 합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 1920년대는요, 이렇게 우리 노선들이 많이 분화하면서 갈등이 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1920년대가. 예,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떡할 겁니까? 자,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었었어요. 이승만이 상하이에 잘 안 와요. 미국에 있어요. 구미위원부에. 이승만 결과물도 없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탄핵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추대해요. 박은식이라는 이 독립운동가를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안 풀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 결론부터 보고 이 내용 구체적인 걸 보세요. 1920년대, 즉 이 국민대표회의 개최하는 이 시점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 해도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이.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 뭐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 해도 될 때도 있어요. 그치? 있어. 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시기는요, 뭐 해도 안 되는 침체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는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요. 좀 이따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걸로 수습이 안 돼. 불만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떠나는 거예요. 갈등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안 되겠다. 헌법을 개정하자. 원래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헌법 체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은식 대통령으로 바뀌었던 거죠. 이걸 바꾸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스템을 바꾸자요. 내각 책임제, 국무령이라는 직책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 책임제라는 제도로 바꿉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령이라는 직책과 대통령제와 좀 다른 내각 책임제라는 제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크게 운영하는 이 틀 자체를 이런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요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단 지도체제, 국무위원들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그러니까 구심점을 좀 나눠보자.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국무령 중심의 내각 중심으로. 안 되겠다. 국무위원들 더 많은 사람들이 분담하도록 하자. 이 얘기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개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나긴 1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네. 지하가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또 있네. 점점점 바닥의 끝은 어디일까?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직도 안 망했어, 그거? 이런 인식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거의 망합니다. 거의 망했다 그랬지 완전하게 망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거의 망한 것을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김구입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든 살려내야겠다. 거의 산송장이 됐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이. 그래서 일어나세요.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김구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도록 만든 조직이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입니다.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약을 뒤에서 볼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러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걸어 다니고서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살아나면서 조직들을 새롭게 다시 정비하기 시작해요. 정당 조직으로서 한국독립당이라는 이 조직을 새로이 개편해서 만들게 될 거거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의 정당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형태를 표방했으니까 정치 세력을 표방하는 조직의 구심점이 필요하겠죠. 그게 한국독립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상하이 중심이었다가 요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거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언급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충칭이라는 중국의 저 내륙 지방 저 멀리로 이동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될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충칭에 정착했을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거의 완전하게 살아나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때 중심이 되는 인물은 김구예요. 이때 한국광복군이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군사조직, 즉 군대가 만들어지고 이제 활동을 준비할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지금 독립군을 만들었네요. 그리고요, 김구 중심의 주석제라는 제도로 개편할 겁니다. 김구가 이때 중심이에요, 계속. 그죠?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굳건한 구심점이 될 거예요. 그 굳건한 구심점의 직책이 주석이라는 직책입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임시정부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구체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 조소왕이라는 독립운동가는요, 삼균주의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세 가지가 균등하고 평등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정치적인 권리를 다 똑같이 부여받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 교육의 혜택도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삼균주의라는 것을 제시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롭게 건국하자라는 건국 강령이란 걸 발표하기도 할 거예요. 정말 활동 범위를 점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뿐 아니라 우리 광복 이후도 지금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헌법을 조금 개편하기도 할 겁니다. 부주석이라는 것을 신설하기도 해서 김규식이 부주석에 취임하기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천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졌죠.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져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하려다가 3.1운동 결과 만들어져서 많은 활약을 하려다가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나서 아직도 안 망했어? 기나긴 침체.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됐었던 기점은 김구의 활약이 있었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다. 구체적으로 살아나는 거는요, 1930, 40년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요, 뒤에 단원에서 이야기들이 다시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은요,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시는데요. 1920년대 국민대표회의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뒤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겠네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3.1운동 사건을 계기로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보니까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만세 시위는요, 일제강점기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땐 3.1운동 그리고 뒤에 20년대 등장하는 60만세 운동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운동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두 번째 가 다음에 보니까 가의 영향을 받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소식을 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의 영향을 받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이는 1919년 벌어졌던 자, 3.1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지요.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3.1운동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에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요거는 좀 뭔가 좀 생소해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된 사건, 그러면 3.1운동 사건은 뭐로 본격화되었었나? 3.1운동은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자, 그렇게 확산되었었지요. 그래서 1번은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은 순종의 인산일, 요거 아니란 말이지. 그치? 자, 2번은 뒤에 나오는 1920년대 등장하는 60만세 운동, 이 시기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운동이지요. 자, 3번에 제암리 학살 등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3.1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 당시 일본 헌병 경찰들이 우리의 주민들을 강경하게 체포하면서 또 학살하기도 하는 이러한 진압들이 있기도 했었네요. 자, 4번에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아직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4번의 내용은요. 1920년대 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1운동 물어보면은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런 또 다른 만세 시위들이 오답으로 등장하기도 할 거예요. 5번에 성진회,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학교 학생들이 주도했었던 이 역시 20년대 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될 것이고요.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배울 때 신간회라는 단체와 관련한 중요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공부하신 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3번의 3.1운동 사건 그리고 당시 일본 헌병 경찰들이 진압했구나. 배경은 고종의 인산일. 이것이 배경이 되기도 했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운동은요.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하여 시작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었어요. 자, 3.1운동이죠. 이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하여 본격화되고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 자, 이런 기미독립선언서 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었다라고 봤었지요. 전국 각지로 확산됐었던 운동이었었다.
자, 3.1운동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관련된 일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자, 통감부는 일제강점기 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총독부죠. 자, 참고로 1번의 통감부 방해 탄압으로 중단됐었던 거는요, 일제강점기 전에 대한제국 말기에 있었던 요거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국채보상운동,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돼서 우리가 국가의 빚을 갚자라는 이런 운동은요, 당시 통감부가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방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단되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된 후 본격화되었다. 천도교는 동학의 이름이 바뀐 종교이죠. 소년회. 예, 바로 어린이들, 이들의 권익을 우리가 보호하자라는, 이는 1920년대에 등장하는 소년운동이에요. 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1920년대 관련된 내용이다. 3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자, 일제의 통치 방식은 무단통치, 1910년대, 1920년대 문화통치, 그리고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봤는데요. 자, 1910년대, 20년대 이렇게 바뀌었었던 배경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봤었던 1919년 3.1운동. 자, 요 사건이 배경이 됐었죠. 문화통치에서 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게 된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대공황, 1920년대 말 발생했었던 경제 대공황이 배경이 되어서 전쟁 준비하는 이런 시기로 넘어간다. 자, 어쨌든 3번 3.1운동이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3.1운동의 결과로서 일제의 통치 방식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렸었어요. 4번 성진회 및 학교 독서회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앞서 봤었던 복이랑 같은데요. 학교 독서회, 학생들이 중심이 됐었던 바로 1920년대 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에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이거 나오려면은 1920년대에 돼야 돼요. 1920년대 사회주의자들과 관련한, 또는 뭐 민족주의자들,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거는 20년대인데요. 60만세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이와 관련해서 등장할 수도 있는 복입니다. 어쨌든 3.1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문제, 가정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정부라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뭔가를 배포하고 있대요. 수사했대요. 그래서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 보니까 가의 교통부 차장, 재무부 총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가가 발행했었던 독립공채, 이것을 판매한대요. 조선 내부에서 연락한대요. 그러면 이 가정부라고 하는 조직은 독립공채를 발행하면서 이런 조직을 따로 두며, 한편으로는 조선 내부와 연락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네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와 연락하는 연통제, 교통국, 이런 부서들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채 문서를 발행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었죠. 3.1운동 결과 만들어진 조직,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며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었네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 이런 연락기구로서 연통제 교통국이라는 조직을 두고 독립공채를 발행했었네요. 그리고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면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요. 예. 프랑스 파리에 강화의의 대표를 보내는 김규식 활동, 이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활동으로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4번에 있습니다. 외교활동을 위해서 구미위원부, 외교활동의 초기에는 주력했었구나. 군사적인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그랬어요.
왜냐? 지역이 중국 상하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자, 나머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무장투쟁을 위해서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중광단 어디서 봤습니까? 요거는 1910년대 북간도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인데 이 중광단 결성에 영향을 주었었던 세력은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대종교예요. 2번, 민족 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서전서숙 마찬가지로 북간도 지역에 만들어졌었던 이런 교육기관입니다. 서전서숙은 참고로 이상설이 주도해서 만든 교육기관이에요. 3번,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흥강습소를 세웠다.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간도 일대이죠. 서간도 일대의 1910년대 이는 신민회 활동의 연장으로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5번에 농촌 계몽을 위해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브나로드 운동. 자, 뒤에서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이 브나로드 운동은 1920년대 말 30년대 초까지 걸쳐 전개된 활동인데요. 민중 속으로 가서 우리 민중들을 지식인들이 일깨우고 교육시키자라는 이런 프로젝트 민족운동이다. 자, 이 민족운동은요 언론사를 통해서 전개됐는데요. 이는 1920년대 말 동아일보를 통해서 전개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간원에서 소개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용 4번에 있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회의가 개최된 시기. 회의. 자, 회의가 있는데 앞에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상하이에서 이걸 개최했대요. 회의를 개최했대요. 창조파와 개조파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 만들자라는 강경파, 개조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유지한 채로 개혁하자라는 온건파라고 봤었습니다. 자, 이 회의는 뭐지요? 1920년대 전반기 1923년 개최됐었던 국민대표회의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졌던 1920년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향후의 방향을 정하자. 창조파 신채호, 개조파 안창호 등이 이런 갈등을 벌이기도 했었구나. 자, 그러면 시기는 언제입니까? 1920년대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20년대 이런 위기가 전개됐었는데 지금 국민대표회의. 자, 이 국민대표회의는 결국 결렬됐다라고 봤었어요. 사태 수습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죠. 그리고 박은식을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습이 안 되고 결국 헌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니 그것이 이제 2차 개헌, 3차 개헌 이렇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 개헌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자,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 이게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박은식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라는 얘기는 이승만이 탄핵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승만이 탄핵됐다라는 것은 국민대표회의 결렬에 따른 후속 조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는 1번의 가시기로 볼 수 있겠죠. 1번과 2번 중에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사건, 40년대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했으나 국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위기를 겪었다라는 요 내용들 그리고 창조파와 개조파의 갈등이었었다라는 이러한 사실들 자 이런 내용들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